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이사를 오면 우리 돈으로 1억 원 넘게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본토 말고 주변 섬 가운데 2008년 이전에 지은 2년 넘게 비어있는 집으로 이사를 와야 됩니다. 그만큼 아일랜드 주변 섬에는 빈집이 많고 거주민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심지어 상주하는 주민이 딱 2명만 있는 섬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섬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고육지책까지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섬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원할 만큼 섬을 관리해야 할 나라가 더 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총 3,382개의 섬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 이어 아시아 4위의 섬 보유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람이 사는 섬은 400개 정도, 무인섬이 2,900개 정도 됩니다. 유인섬의 경우 1984년에는 530개 정도였는데요. 점점 줄어드는 바람에 400개 수준까지 내려온 건데요. 많은 섬을 보유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섬은 해양 주권 수호와 해양 자원 확보의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최외곽에 있는 섬은 영해를 설정하는 기점으로 국가의 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섬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6월 22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방송에서요 제가 돌출적으로 딸기가 과일인가요, 채소인가요 이런 얘기를 한번 던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진짜 나라마다 기준에 따라서 좀 딸기가 채소일 수도 있고 과일일 수도 있는지 딸기, 채소, 과일 논쟁. 마무리 지어주시죠. 네, 사실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 과학에서는 물어보는 것들은 이런 거죠. 정의가 뭐냐 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더 과일, 그리고 과체류라고도 하고요. 열매, 목본과 초본 이런 것들이 뭐냐. 이제 식물들을 목본 식물은 뭐고 초본 식물은 뭐냐.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야 됩니까? 사실 몰라도 되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요. 딸기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상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식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보다는 어떤 커먼 센스보다는 정말 제너럴 놀러지로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분류의 원칙, 기준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버섯을 가지고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거나 거미를 곤충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샛별도 별이 아니고요. 세상에. 백금은 금이 아니고 세상에. 흰개미는 개미가 아니고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무지는 토끼가 아니고 라이언은 곰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다른 기준을 몰라도 된다고 하면 약간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되게 무식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야, 수박나무에 열매가 열리는데 그게 수박이야 라고 하면 듣자마자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수박은 덩굴이니까 나무가 있는 게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그냥 알아두면 또 신기한 것도 있고 지식의 확장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분류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물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과일은 뭡니까? 네, 과일을 사실 제일 흥미로운 거는 답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과학자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정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교수님은 과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과일의 모습은 나무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그러니까 나무에 열리는 열매 맞나요? 밤 같은 거? 예. 갑자기 흔들립니다. 갑자기네. 근데 너무 정확합니다. 나무에서 나는 식용 열매를 과일로 정의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한 것이 꼭 우리의 뭐 과학적 정의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나무에서 나는 식용 열매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나무에서 나야 되고 열매여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질문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무에서 나는 거 열매. 나무는 무엇인가? 교수님, 나무는 뭔가요? 이야, 점점 어려워지네요. 그 단단하게 푸릇푸릇하게 자라는
이야, 이게 뭔가요? 나무가? 대나무는 단단하고 푸릇푸릇한데. 그렇네요. 그건 또 나무가 아니라고 하셨고. 그렇죠. 풀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단단한 목질로 된 기둥이 있고 예. 생장하면 키만 크는 게 아니라 여기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나이트가 생겨나듯이 이렇게 목질이 굵어지는 식물들을 우리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단단한 목질이 뭐냐, 주관적인 거 아니야 하는데 리그닌이라고 하는 화학 성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분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초창기에 예. 나무들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나무가 리그닌을 만들기 시작했을 옛날에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는 생물은 없었습니다. 그럼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리그닌이 분해가 안 되니까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량으로 있었던 엄청난 양의 나무들이 쌓였는데 썩진 않고 나중에 덮이고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석탄이 됐어요. 대량으로. 그게 이제 석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는 석탄기는 올 수가 없습니다. 리그닌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처럼 나무의 사체가 분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를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 알게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석탄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다시 땅 속에 들어가 석탄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석탄 다 쓰면 이제 다시 석탄 안 생긴다. 안 생기는 이거는군요. 데다가 묻혀 있었던 모든 탄소들이 네. 이제 공기 중으로 나와 버리는 거죠. 다시 그렇군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목본 식물의 반대가 초본 식물이고요. 흔히 예. 말하는 풀이니까 초본이냐 목본이냐 구분하는 것, 즉 나무냐 풀이냐 구분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목본 같은데 초본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나무. 그리고 바나나가 되게 두꺼운 나무같이 보이는데 풀입니다. 이거는 네. 예, 초본 식물이고요. 야자수도 보면은 분명히 나무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초본 식물, 다년생 초본 식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난 바나나 나무야, 야자수도 나무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는 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대나무는 굵어지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바나나는 아예 풀이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열매는 또 뭔가요? 네, 이제 열매가 좀 어렵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쉽지만 어려운데 열매는 씨방이 변해서 만들어진 식물의 기관을 우리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식물마다 형태는 다른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걸 생각해보면 혹은 꽃 좋아하는 분들이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꽃 안쪽에 깊은 곳에 밑씨가 있어요. 예. 나중에 씨로 자라날 밑씨가 있습니다. 일종의 네. 난자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씨를 감싸고 있는 씨방이 있습니다. 방이 예.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꽃의 안쪽 한가운데 암술머리가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암술머리에 수술의 꽃가루가 닿으면 그걸 수분. 우리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예. 수정같이 이제 수분이라고 하게 되는데 꿀벌이나 나비 같은 친구들이 꿀을 빨아먹으면서 움직이다 보면 이제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막 빨아먹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혹은 뭐 꽃가루를 모으겠죠. 그러면 엉덩이에 화분이 묻잖아요. 예. 그다음에 옆에 꽃으로 날아가서 또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엉덩이에 묻은 그 화분들을 말하자면 암술머리에 옮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수분을 수분을 도와주는 귀여운 친구들이 있죠. 네. 이렇게 수분이 일어나게 되면 미씨가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수분이 일어나게 되면 종자가 됩니다. 씨가 예. 됩니다. 그럼 난자가 말하자면 수정란이 되는 셈이 된 건데 이때 미씨를 감싸고 있던 그 씨방이 점점점 발달하고 비대해져요. 그리고 여기에 달달해집니다. 다른 애들 고 따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씨방을 달콤하기 때문에 먹는 건데 왜 달콤해질까요? 그래야 벌레들도 많이 먹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벌레뿐만 아니라 어떤 거대한 포유류들이 먹으면서 예. 똥을 좀 딴 데 싸줘라. 씨가 그러면 퍼지니까.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진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많은 열매들이요 대부분 씨방이 변한 겁니다. 예를 예. 들면 포도, 귤, 감, 수박, 복숭아 생각하면 어떻죠? 내부에 씨들이 박혀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과육들이죠. 이걸 네. 참 열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참 다양한 식물의 형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식물의 형태가 정말 천차만별인 게 진화 과정에서 예. 달콤해진 부분이 꼭 씨방이 달콤해져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꽃의 아래에 꽃을 박치는 이제 꽃턱 부분이 있어요. 줄기랑 연결되는 그 꽃턱 부분이 커지면서 거기가 달콤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딸기가 그런 경우예요. 딸기가 여기에 해당되는군요. 네, 딸기 씨가 어디에 파묻혀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겉에 있죠. 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씨들이요 하나하나가 씨방입니다. 달콤해지지 않은 씨방들인 거예요. 그 내부에 그 자그마한 깨 같은 씨를 또 까보면 그 안에 또 종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딸기가 익어가는 그 타임랩스를 한번 보시면 신비해요. 옛날에는 이런 거를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봤을 거예요. 예. 그때 살았던 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훨씬 더 자연을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작은 씨들이 각각 씨방이고 그 안에 종자가 있는 게 딸기입니다. 네. 그럼 그걸 감싸고 있는 커다란 거 있죠? 이게 이제 꽃턱이 커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먹는 과육 부분은 꽃턱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열매는 열매인데 헌열매라고 불러요. 예. 딸기는 그럼 기준을 세워보자면 나무에서 안 열리죠. 그죠? 딸기 밭이죠. 예. 그리고 참열매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과일의 구성 요소 두 개가 다 안 맞으니까 아. 사실 채소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좀 더 이해가 되려면 한두 개 예시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개 더 보는데 이제 깜짝 놀랄 겁니다. 사과. 야, 사과가 어떻게 과일이 아닐 수가 있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일은 맞는데 예. 참열매는 아니에요. 참열매는 이제 씨방 부분이 커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종자가 있고 씨방도 분명히 사과가 있는데 교수님 혹시 사과 드실 때 어디 드십니까? 저는 그냥 그 겉에서부터 그냥 아작 씹어 먹는 껍질도 거거든요. 드시고 예. 껍질 비타민도 풍부하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면 가운데 부분에 약간 맛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죠. 거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 먹기 좀 이상하죠. 예. 거기에 씨가 박혀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서는 씨방이 그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육 부분이 씨방을 먹는 건 아니고 예. 씨방보다 더 바깥쪽에 감싸진 부분을 먹잖아요. 음. 그래서 사과 속까지 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씨방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종의 꽃턱이에요. 네. 딸기처럼. 그래서 네. 꽃턱이 부풀었기 때문에 과일이지만 헌열매가 사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파인애플은 어때요? 파인애플 어디서 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그 일본에 수목원을 갔는데 네. 파인애플이 땅에 거의 대부분 묻혀져 있고 위에 그 잎사귀 같은 거만 이렇게 쭉쭉 선인장 비슷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렇죠. 예. 파인애플을 처음 보시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뭐 하와이라든가 일본의 뭐 오키나와 같은 데 가면은 볼 수 농장에 가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생긴 것만 보면 나무에 열릴 것처럼 생겼는데 예. 풀입니다. 풀. 풀에서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생각하는 파인애플이 거꾸로 달려서 아래에서 로켓처럼 위를 발사하려는 모습으로 있어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놀랍니다. 이거 합성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풀에서 나는 그런 파인애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씨가 바깥쪽에 두두두두두 막 박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수류탄 같은 경우에도 파인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씨마다 꽃이 사실 거기다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음. 신선한 어떤 파인애플 보면 거기에 약간 꽃이 있었던 것 같은 흔적, 그러니까 삐죽삐죽한 가시 끝 부분에 네. 꽃이 있었던 것 같은 흔적들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꽃이 밀집하고 있는 부분이 성숙해서 열매가 되는 거다. 예. 이걸 다핵과 겹 열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파인애플의 씨방을 먹는 게 아니고요. 꽃자루가 변한 그 과육을 먹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진화 과정으로 보면 씨방을 달콤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어쨌든 먹히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딸기도 씨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꽃에 암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꽃에서 여러 종자가 자란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취과라고 합니다. 겹 열매가 아니고 이게 취과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파인애플은요. 여러 개의 꽃이 하나의 과육에 열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정이 같이 사는 공동주택 같은 게 파인애플이라고 아. 생각하면 되고요. 딸기는 하나의 꽃이 여러 종자를 품어요. 예. 다자녀인 한 가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종자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공통점은 둘 다 초본 식물에서 열립니다. 과일이 아닙니다. 아. 하지만 파인애플을 채소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과채류라고 부르게 돼요. 예.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바나나 전부 다 초본 식물입니다. 예. 단맛이 나고 우리가 이렇게 단맛을 위해서 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과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자녀분들 또 교육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그럼 딸기 같은 걸 하나 대표로 말씀드리면 네. 과일, 채소 따로따로 부르는 게 틀린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예. 채소로 속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과일로 속하는 요소도 있고 네. 근데 더 정확한 엄정한 표현은 과채류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과일 가게 가서 예. 자녀들이랑 같이 보면서 예. 한번 지금 우리 얘기 나눴던 거 있잖아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여야 된다라고 한 다음에 이게 과일일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굉장히 좋은 산교육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딸기 지금은 사실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저도 딸기 정말 좋아하는데 다음에 드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자녀들이랑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딸기의 꽃이 어디 있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기도 한번 해보시고 사과랑 포도랑 딸기는 좀 느낌이 다르지 어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관찰도 한번 해보고 정말 신기한 게 딸기를 반 자르지 않습니까? 네. 어른들은 안 자릅니다. 근데 네. 애들을 주려면 반을 잘라야 되는데 그렇죠. 갈라보면 씨 부분까지 하얀색으로 뭔가 이제 연결된 것들이 보여요. 네, 내부. 맞아요. 딸기의 내부는 이제 복숭아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불그스름한데 거기에 하얀색 관들이 연결됩니다. 그게 바로 C방과 B씨의 수분이랑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관다발 조직이 그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아무도 이게 관다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면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주변의 식물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 과학은 이렇게 분류를 엄정하게 하고 그 분류 속에서 각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큰 가이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아주 명쾌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경제 파트는요. 분류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경제 발달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산업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간담회나 세미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 분야 전문가들을 모셔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육성해보자.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운수 산업이나 물류 산업 육성해보자. 뭐 이러면 그쪽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자동차 관련한 학자 또는 엔지니어 또 그쪽 분야의 협회라는 것들이 다 있는데 네. 그 협회 관계자분들을 모셔와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은 뭐고 자동차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개념적 정의와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는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은 자연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답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네. 경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생산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산업들을 오히려 태동하거나 발달시키는 게 기존 그 기득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기존의 자리매김한 협회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눌러요. 막아요. 크는 게 별로 마뜩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신의 엄청난 적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주 단기간에 급성장했던 모든 회사들은 그레이존에 다 있습니다. 그레이존이요. 예, 예를 들어서요. 우리 에어비앤비. 호텔 숙박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결합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게 막 태동하고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지금은 호텔 체인이라고 한다면 네. 숙박 객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숙박 업체가 에어비앤비가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각 국가마다 이걸 법적으로 허용할지 말지를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는 이게 카테고리가 분류가 안 되는 이상한 데 있다 보니 어떤 쪽에서는 야, 호텔 숙박업 협회를 불러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쪽 기존 호텔 숙박업 협회에 계신 분들이 실제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가상의 시나리오죠.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에서 태동한 게 아니니까요. 그분들 모셔다가 의견 들으면 좋은 얘기 나올까요? 아니죠. 우리 세금 내고 다 장사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맞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 관련한 위생 법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5만 가지 겁을 주죠. 이제 관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간에 세계적인 회사가 창궐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버도 좀 약간 그런 사례가 맞아요. 있어요. 그럼 우버는 택시 운수업체가 절대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 단기간에 얼마나 큰 회사가 돼버렸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국가에서 미래 첨단 산업이라고 해야 될지 신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해야 될지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건 카테고리. 분류 체계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걸 어디에다가 붙여서
육성할 것인지라고 해버리면 정작 그 에어비앤비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우버 담당자를 만나면 그분들도 황당해요. 본인들을 산업분류코드상 숙박업으로 분류를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든 겁니다. 네. 숙박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위생과 관련된 법규를 적용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에어비앤비 서버만 잔뜩 있는 그 사무실 본사에 가요.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 업태가 그러니까요. 우린 그런 거 없는데요. 여기 숙박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좀 우픈 현상도 생기는 그렇죠. 거죠. 침대가 몇 개인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침대가 거기 없어.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소방법 적용하러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서 이제 점점 발달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없애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컨센서스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존에 넣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존에 넣자 해서 그레이 존인 겁니까? 아니죠. 무슨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아이고 재밌을 예. 줄 알았는데 사실 예. 사실 호주라고 하는 그 커다란 땅덩어리도 하나의 대륙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연구하기 전에는요 포유류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를 보니까 너무 한 번도 본 적 없고 기존의 분류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상한 동물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리너구리. 그렇죠. 오리너구리도 그렇고 사실 캥거루는 뭐 그래도 괜찮다고 할 수 예.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이건 기존이 이거 포유류가 맞긴 맞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류라고 해서 따로 지정이 돼 있어요. 포유류 안에 들어갑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카테고리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발견되기도 하고 혹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걸 빠르게 또다시 적응해서 기존 체제 안으로 집어넣는 게 중요하지 부정하거나 배척하거나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경제나 과학도 역시 발달하기 위해서는 포용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장동석 출판평론가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책은 뭔가요?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영감하면 떠오르는 작가 있죠. 예, 찰스 디킨스. 예, 이분이 위대한 유산 같은 작품도 남겨서 굉장히 이제 영국의 자랑스러운 작가인데요. 그가 1837년에 출간한 두 번째 소설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영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전 이분 작품인지 몰랐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살았던 이 19세기 초중반 아마 영국의 가장 혼란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이런 대작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사실은 사회 혼란기 때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웬만한 작품들이 대부분 다 태어났다고 그렇군요. 보실 수 있고요. 이 올리버 트위스트 출간 당시 영국은 이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자본의 힘이 훨씬 더 세지던 시기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계층간 불평등이 함께 심해지던 시기였는데 이 디킨스는 고아 소년 올리버 트위스트가 런던의 뒷골목에서 겪는 일들을 정말 실감나게 그리면서 사회적 모순을 또 비판하고 있어요. 대중성도 갖춘 덕분에 출간 당시는 물론이고 영화, 연극, 뮤지컬로 지금도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네, 올리버 트위스트가 그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설 속에서 이제 길거리를 헤매던 한 여인이 구빈원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세상을 떠나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태어나면 온갖 학대, 차별 뭐 이런 걸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네, 영국은 사실은 1601년부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빈법을 시행했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개인 재산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자 1834년 빈민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줄여서 신빈민법이라는 걸 또 시행하게 되거든요. 이제 부자가 세금 많이 내는데 우리 그 돈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작가는 어린 시절 학대받는 이 올리버 트위스트와 구빈원의 부정부패 이야기를 통해서 영국의 구빈 제도를 사실상 비판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작품입니다. 이 올리버 트위스트가 영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다는 건 아마 그 당시 상황이 오늘날과 유사한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입 가경. 예, 구빈원에서 장의사에게 팔려간 이 올리버 트위스트는
또 이제 학대와 차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런던 뒷골목 헤매다가 예. 범죄 집단에 들어가서 또래 소년들과 함께 소매치기에 나서게 됩니다.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곧바로. 그런데 그를 구한 사람이 있어요. 브라운 로우라는 노 신사인데요. 올리버를 데려다가 정말 아들처럼 잘 대해줍니다. 나중에 이게 또 이제 탄생의 비밀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서양이나 뭐 동양이나 비슷비슷한데요. 예. 올리버가 자기 친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올리버는 결국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브라운 로우의 양자가 돼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란다는 게 이 소설의 결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전형적인 권성징악 이거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실제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흔한 권선징악 옛날 이야기 이렇게 평가하는 평론가들도 계셨어요. 예. 하지만 당시 사회를 정말 세밀하고 치밀하게 묘사하면서 문제점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교훈성까지 있다. 이런 또 평가도 함께 있거든요. 네. 또 하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착한 성품을 잃지 않으려는 이 올리버 트위스트의 어떤 고운 심성, 도전 정신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두껍습니다. 이 작품이. 네. 어린이 청소년들이 쉽게 읽기에는 분량이 제법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뮤지컬, 연극 등으로 만들어지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훈도 전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찰스 디킨스의 뭐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든가 위대한 유산도 생각해 보면 이분은 그 당시 사회상을 참 잘 반영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성찰할 수 있는 교훈도 참 잘 전하는 것 같아요. 네, 작가이면서 또 기자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빈민, 뭐 열악한 노동 환경, 부조리한 계급, 이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묘가 있는데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박해받는 자들을 늘 생각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은 영국의 가장 훌륭한 작가 중 하나를 잃었다. 이렇게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영국의 가장 훌륭한 작가라고 칭할 만하네요. 잠시 여담입니다만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요. 또 약간 이런 뭐랄까요, 여유 있는 분들은 법을 촘촘히 만들어도 다 빠져나가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예, 변호사님, 회계사님 다 섭외해서. 그래서 조금 이런 찰스 디킨스처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좀 더 조망하는 작가들, 이런 노력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작가들이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뭐 조정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사명은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예. 더 많은 작가들에게 기대해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올리버 트위스트에 이어서 소개해줄 또 다른 책은 뭔가요? 제가 앞서 19세기 초중반에 이미 영국이 자본의 힘이 커졌고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코넬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린 스타우트의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아이디어다. 야,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예, 직원부터 소비자까지 이해 관계자와의 동행을 모색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지 주주만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건 잘못됐다는 건데요. 저자는 기업의 목적은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경영학의 기본 명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경제학이 근거구조처럼 여겨온 이 명제가 기업법상의 근거도 없고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증 면에서도 오류가 드러났고 심지어 주주 자신에게도 손해를 끼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주장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대담하고요. 이거 차근차근 설명 안 해주시면 오해 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주주 가치라는 개념은 기업법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견고한 토대 없이 형성된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주주가 기업을 소유한다는 생각, 또 주주가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유일한 자녀 청구권을 갖는다는 생각, 또 하나 주주가 주인으로서 경영진을 대리인으로 둔다는 생각은 모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사업체나 빚 없이 한 사람이 지분 전체를 소유한 사업체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상장 기업의 경제 구조를 온전하게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논조인지는 저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저도 경제학을 뿌리를 둔 사람으로서 네. 이 주주 자본주의가 현대 경제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인데 야 이게 참 쉽게 와닿진 않네요. 네,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소위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영은 예. 대부분의 기업에 좋을 것이 없다. 오히려 큰 실수 저지르는 것인데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면 경영자들은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예. 또 근시안적으로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와 혁신을 무산시키고 직원들과 고객, 사회 공동체에 일종의 피해를 주면서 기업이 무모하고 반사회적이고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주저없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네네. 결국에는 소비자, 직원, 사회 공동체, 투자자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가장 이슈되고 있는 ESG 관련한 그런 정신을 천명하신 거네요. 그렇죠. 사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투자자 본인들에게도 좋을 게 없다. 그런 얘기네요. 예, 사실은 이 책의 저자가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상당한 권위자이거든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의 성공과 목적을 주가나 그와 유사한 단 하나의 객관적 수치로 측정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주주가치 극대화는 기업의 경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아니라 더더욱 법률적 의무사항도 아니다. 상장기업 이사들에게 가능한 주가를 높이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법 조항에 아예 없다. 네.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기업법은 이사회가 기업의 상장, 상품의 품질 향상, 임직원 보호, 또 공공의 이익 추구와 같은 다른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보장해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쩌다가 이렇게 주주의 가치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됐을까요? 이 책에서 혹시 그 이유도 설명해 줍니까? 예, 사실 기업의 목적론의 주류는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근 한 30-40년 동안 전개되어 왔다고 저자는 보고 있어요. 예. 이런 논리를 지지한 것은 기업의 경영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경영대학원 교수님들, 법학자들, 언론인들까지 가세해서 이 목소리에 지난 한 30-40년 동안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 경영학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예. 이것이 주주 최우선주의, 주주 자본주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난 20세기 대부분 시간 동안 상장 기업들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 왔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수많은 일자리 만들어냈고 정부의 세금을 냈고 주주와 투자자들에겐 상당한 투자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면서 주주의 가치만 극대화시키는 이론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다른 시각이 생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21세기 접어들면서 기업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사실은 점차 부각되어 왔지 않습니까? 대형 기업들이 이제 각종 스캔들, 또 사기 사건 거듭 이제 터트리면서 자유기업 체제에 대한 의문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규제 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로비를 했다는 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회사를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만당하고 있다. 또 사실은 네트워크가 확고해지면서 소식들이 빨리 전파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혁신은 그에 따라서 주춤하고 안정적이던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해고가 쉬워진 그런 상황들도 됐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저자가 보기에는 주주 가치의 극대화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경영자들은 장기적인 성과 그리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네, 저도 학부 시절에 그 재무관리 수업 때 주주가치 극대화를 가장 기본적인 이론으로 배운 사람으로서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의 주장을 좀 더 쉽게 이 저자도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쉬운 예를 들어줬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낚시 좋아? 저 엄청 좋아합니다. 호수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낚시 방법을 동원하고 미끼의 종류도 다양하게 써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호수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수많은 물고기가 일시적으로 확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그 떠오른 물고기 이렇게 확 걷어갔습니다. 미끼를 매달아 낚싯대를 던지던 사람들 그걸 보고 와, 신기술이네? 이렇게 감탄할 겁니다. 예. 너나 없이 그러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구해올 텐데요. 다이너마이트 낚시는 잠시 한두 명의 낚시꾼에게는 좋은 전략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물고기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겠죠. 장기적으로는 평균 어획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이너마이트 낚시는 낚시업계와 낚시하는 분들 모두에게 해로운 일이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도 사실은 경영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결국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종의 다이너마이트 신기술 이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좀 쉽게 이런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낚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딱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예, 제가 저자의 문장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늘의 주가, 올해의 성과만 보고 달리는 지금의 주주 자본주의야말로 다이너마이트 낚시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주가를 높이기 위해 중요 자산을 팔아치우고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을 해고하고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고객 지원과 연구 개발을 축소하고 낡고 뒤떨어진 장비의 교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위 동기부여라는 미명하에 경영자들에게는 스톡옵션과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주고 대규모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여유 자금을 써버려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렇네요. 현상이죠. 예, 이 책의 저자가 지금 주주 가치 극대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도 설명해주고 있고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줬는데 그렇다면 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주주가 진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주가 진정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지 답하려면 주주란 과연 누구인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인데요. 예. 주주라고 하면 상장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주주는 이제 철학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플라톤적 개념으로서의 주주일 뿐 실제가 아니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실체로서의 개별적인 주주는 관점과 가치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이해 충돌,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협력도 있지만 많은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고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기대가 또 다릅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유니버설 오너의 이해도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주주의 개념을 과연 어느 곳에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목적이 결정될 것이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기업이 추구하는 중장기적인 목적도 바꿔야 한다는 게 저자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네, 요즘 기업 현장에서도 그동안의 방식이 한계 상황에 왔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ESG와 같은 키워드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주주들의 관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주주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면 기업의 목적이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단순한 하나의 그 명제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 기술 혁신, 시장 점유율 제고, 거기다가 미래 성장, 사회 기여. 이게 복합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을 그냥 돈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요와 요구 속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결국은 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관심과 추구를 어디로 돌릴 것인지 개인과 기관인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잘 융합할 수 있는 것 그래야만 전 세계 기업들이
주주의 가치도 극대화하면서 소비자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네, 요즘은 SNS 때문에 기업이 잘못한 게 있어도 금방 들통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사항이 정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 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크랜베리즈의 드림스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아일랜드 소식 전해서 아일랜드 록그룹 음악 오랜만에 선곡해 봤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